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대학원 세미나 발표를 할 고려대학교 이제 국원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3월부터 고려대학교 이제 컴퓨터 학과에 새로 임용되었고요. 제 전공은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라고 부르는 컴퓨터의 이제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학문을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학원 세미나 과목 여러분들한테 강연으로 이렇게, 그러니까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토크를 할 그런 제목은 Architectural Approaches to Big Data. 그래서 In Storage Computing. 빅데이터를 위한 아키텍처럴 구조적인 어떤 접근 방법. 컴퓨터 아키텍처럴 어프로치스. 그 부분들을 이제 다룰 건데요. 그 중에서 In Storage Computing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어쨌든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구건재고요. 영어로도 건재쿠 이렇게 써있죠.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교 에 이제 조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이제 오기 전에는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인텔에서 이제 리서치 인턴으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기 전에는 LG 일렉트론, LG 전자에서 시니어 리서치 엔지니어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은, 여기 홈페이지가 있으니까는 이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영어로 써있긴 하지만, 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연구 주제라든지 이제 퍼블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은 방문해서 이제 제 홈페이지 방문해서 봐주셨으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다거나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컴퓨터 구조,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그 영역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집중해서 연구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전통적인 그리고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하이 퍼포먼스 프로세서 아키텍처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시스템 사실 스토리지라는 분야가 컴퓨터 아키텍처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메모리까지 메인 메모리까지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토리지 특히나 이제 스토리지의 퍼포먼스 바틀렉이 전체 컴퓨터 시스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 전통적인 스토리지 시스템, SSD라든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시스템.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스토리지가 액티브하게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컴퓨터의 연산에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요새처럼 데이터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는 메모리 시스템이 이제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우리가 이제 계속 말을 하면은 사실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 시스템, 뭐 DRAM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emerging memory system 같은 뭐 non-volatile memory,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그런 메모리들을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PGA and Accelerator Architecture. 그 컴퓨터, 요새 이제 그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Accelerator라든지 FPGA라는 그런 그 코프로세서 아키텍처를 좀 많이 이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컴퓨터 구조로서는 좀 많이 한계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렇지만 이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컴퓨팅의 그 퍼포먼스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맨드를 이제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새로운 구조, 뭐 이런 새로운 구조가 이제 뭐 FPGA라든지 액셀러레이터를 쓰는 그런 컴퓨터 구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FPGA와 액셀러레이터 구조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ecure Process Architecture. 뭐, 한때 이제 많이 뭐랄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프로세서 보안 이슈가 터졌었죠. 뭐, 스펙터랑 멜다운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 그런 프로세서 보안 이슈가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뭐, 회자가 되고, 또 뭐, 인텔이 어떠니, AMD가 어떠니,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요. 사실, 스펙트럼 멜다운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뭐 하드웨어 버그가 아니에요. 절대 뭐 하드웨어를 잘못 설계를 했다던가, 전혀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그냥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는데,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보안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이제 발견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보안적인 이슈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아키텍처적으로 또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저랑 이제 상담을 하거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연구 주제 중에서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시스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부터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뭐 빅데이터 시대라고 또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뭐 AI다, 뭐 머신러닝이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또 그 중에 하나로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일 것입니다. 그럼 빅데이터가 무엇이냐? 사실 뭐 우리가 단어만 보면은 사실 굉장히 뭐 심플해요. 심플하고 그 다음에 뭐 어비어스하죠. 데이터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뭐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나긴 했지만 물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데이터의 크기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게 왜 지금 와서 이슈가 되고 있느냐? 뭐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정확한 대답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빅데이터 시대가 왜 중요하고 또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영역에서 빅데이터가 왜 중요할까요? 자, 우선은 이제 빅데이터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사람들이 빅데이터가 뭐예요? 데이터가 많은 거죠.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설명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것이 있죠. 빅데이터가 뭐냐?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빅데이터는 data sets that are too large or complex for traditional data processing application software to adequately deal with 라고 위키피디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위키피디아라는 이런 데피니션을 찾아봤을 때 그 데피니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단어라고 해야겠죠. 뭐 독해 시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핵심 단어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뭐 여러분들도 뭐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 빅데이터의 이제 핵심 단어는 핵심 핵심 피처라고 할 수 있겠죠. To large or complex. 뭐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too large or complex, 데이터가 too large or complex한 게 왜 이슈가 되느냐? 이게 왜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은 traditional한 데이터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뭐 컴퓨터 시스템 혹은 컴퓨터 하드웨어, 그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처리하기에는 뭐예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데이터셋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컴퓨터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에 비례해서 뭐 퍼포먼스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게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죠. 근데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넘어서는 어떤 더 복잡한 데이터셋 혹은 더 엄청나게 크기가 큰 데이터셋, 이런 것이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빅데이터는 뭐 어디에 쓰이죠? 빅데이터 많이 얘기를 하지만 뭐 여러 군데 쓰이죠.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빅데이터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로 대표가 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뭐에 이용을 하죠? 광고에 이용을 하죠. 예,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관심, 인터레스트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의 커넥션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사람들의 데이터가 워낙 이렇게 뭐 커넥션들, 우리가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제 1 빌리언 유저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유저의 인터레스트랑 커넥션들을 분석을 하는 거, 그게 다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인터넷 어널리시스, 뭐 페이지 랭크라든지 사람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거기서 뭐 얼마나 머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기 위해서, 또한 이런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인터넷 어널리시스 이런 데도 사용이 되고요. 뭐 당연히 이제 소셜 사이언스, 사람들의 뭐 어피니언이라든지 뭐 속에 숨어 있는 뭐 샤이한 그런 어피니언들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그런 방법론으로서 그런 그 툴로서, 데이터로서 빅데이터가 이제 사용이 되고요. 뭐 전통적인 데이터 어널리틱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뭐 쿼리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도 역시나 데이터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가 이용이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죠? 바이오메디컬. 뭐 우리가 이제 그 DNA라든지 RNA를 분석하려면은 엄청나게 큰 크기의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죠. 뭐 게놈 분석이라든지 지놈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아키텍처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이제 빅데이터를 대응해야 되느냐? 빅데이터를 이제 잘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도 받쳐주어야 되겠죠. 무엇이 요구가 되느냐? 하이 퍼포먼스 데이터 프로세싱. 역시나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굉장히 성능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구가 되는 것이 Massively Parallel Processors, 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GPU죠. 예, GPU 혹은 Accelerator 아키텍처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dvanced Memory System.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되나요? 네, 데이터는 컴퓨터가 연산을 하긴 하지만 그 데이터들은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메모리의 성능 또한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Advanced Memory System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higher density라든지 그다음에 lower access latency 혹은 higher data bandwidth를 메모리 시스템에서 이렇게 provide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를, 컴퓨터 아키텍처 코र्스를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메모리 하이어라키죠. 메모리 하이어라키는 어디서 시작해요? register file, 캐시, 메인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형태로 이제 메모리 하이어라키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메모리 하이어라키 101이에요. 기본. 자, 그러면은 메모리 하이어라키에서 그 위에 있는 부분 요 레지스터 파일이라든지 뭐 캐시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뭔가요? 이거죠. 비싸고 하이 퍼포먼스 비싼 대신 빨라요. 캐패시티는 작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런 스토리지 우리가 보통 쓰는 뭐 SSD라든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죠? 로우 코스트, 그 다음에 로우 퍼포먼스, 하이 캐패시티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CPU라고 부르는 그 CPU에서도 이제 그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레지스터 파일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려면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끌고 와야 되죠? 레지스터 파일까지 읽어와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거 읽어오는데 시간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데이터 프로세싱에 비해서 데이터 무브먼트 역시나 많은 오랜 시간을 차지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물론 그렇지만은 뭐 이런 메모리 하이라키를 통해서 우리는 그 메모리 하이라키를 왜 써요? 역시나 이제 그 컴퓨터 구조의 가장 기본인데 메모리 하이라키는 빠르고 작은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빅데이터가 되면서 그럼 메모리 하이어키 이피션시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데이터 무브먼트, 스토리지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시간이 크리티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 트랜스퍼 from storage to computer 노드가 너무나 오래 걸려요. 옛날보다 아주 오래 걸립니다. 뭐 스케일업하게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냥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이 데이터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기존의 그 메모리 하이러키에 딱 이렇게 메모리 하이러키에 잘 맞게 돌아가던 데이터 셋들이 빅데이터가 되면서 그 메모리 하이러키의 이피션시가 유지되지 못하는 식으로 이 데이터가 이용이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나 데이터를 패치를 하려면은 레이턴시가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제안하는 방법들이 Near Data Processing, 그 다음에 그 Near Data Processing 중에서도 스토리지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In Storage Computing입니다. In Storage Computing. 스토리지 내부에서 컴퓨테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컴퓨테이션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여기서 이루어지죠? 여기, 맨 껍데기. 그렇지만은, 스토리지단에서 데이터를 이동시키기 전에 뭔가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In Storage Computing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기존에는 컴퓨터 유닛이 어디 있어요? 레지스터 파일 위쪽에 있죠. 그 컴퓨팅 유닛을 어디로 놓는다고요? 스토리지, 그러니까 near 데이터 근처에 놓겠다라는 것이 in storage computing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베네핏은 무엇인가요? 이점은 역시나 여기 화살표 길이가 짧아졌죠.
데이터 무브먼트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레지스터 파일까지 옮기기 전에 이미 다 처리를 해가지고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놓으면은 우리가 또 데이터 무브먼트, 뭐 데이터 패치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그런 엑스큐션 타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인 스토리지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인 스토리지 컴퓨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가 그렇게 뭐 최신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인 스토리지 컴퓨팅은 나름 뉴 아이디어예요. 언제 처음 발표가 됐느냐, 뭐 거의 지금 이제 20년 전이죠. 뭐 20년이 넘었죠. 그 액티브 디스크라는 그런 페이퍼가 아스플러스, 뭐 지금 아스플러스도 있습니다. 다 있는 학회예요. 액티브 디스크라는 그런 페이퍼가 여기 아스플러스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 역시나 그 컨셉은 똑같아요. 데이터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그때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죠. HDD에서 읽어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CPU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이 액티브 디스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스토리지, 뭐 BLDB 학회에 발표된, 그 다음에 뭐 인텔리전트 디스크, 시그모드에 발표된, 뭐 다 98년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런 페이퍼들이 98년에 처음 발표가 되었습니다. 난 그렇게 이게 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발표가 되었던 그런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 와서 다시 연구를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스토리지 시스템은 뭔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왜 구입을 하고, 왜 컴퓨터에다가 왜 스토리지 시스템을 왜 장착을 하나요? 물론 이제 DRAM이나 이런 여러 메인 메모리는 우리가 컴퓨터 스위치를 끄면은 데이터가 날아가니까, 그런 볼러털 메모리가 아닌 넌 볼러털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대신 느려요. 엄청 느려요. 스토리지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컨벤셔널 스토리지는 싸고요. 칩, 패시브 디바이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냥 디바이스 역할에서 뭐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생각해 보면은 뭐 디스크의 퍼포먼스는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퍼포먼스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면 그리고 디스크의 역할은 그냥 우리가 쓰는 데이터들을 그냥 많이 저장을 하면 돼요. 뭐 디스크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유저한테는 더 좋은 거죠. 그냥 많이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컨벤셔널 스토리지의 특징은 뭔가요? 느리고요. 기본적인 느리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죠. Slow and limited bandwidth. 그렇게 뭐 스토리지 디바이스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뭐 와이드한 밴드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 밴드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SATA 같은 경우에는 최대 트랜스퍼 스피드가 어떻게 되죠? 트랜스퍼 밴드위스가 6 gigabit/second죠. 네, 그 다음에 패시브 디바이스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메모리 그 데이터만 저장을 해서 read 하고 write 하고 뭐 이거 또 이제 가끔 업데이트 해줘야 되니까 erase 하는 이 세 가지 기능밖에 우리가 쓰지를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컬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seek 타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턴시가 굉장히 길죠. 뭐 기본적으로 뭐 5밀리세컨드 뭐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시는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DRAM이나 아니면 캐시 메모리에 이제 비할 바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뭐 그냥 빅데이터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즈가 크니까 뭐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많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뭐 하드디스크 많이 집어넣고 하드디스크 사이즈 크게 하고 근데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너무나 느려지는 겁니다. 이게 slower, much slower. 점점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무브먼트,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시간이 전체 그 컴퓨팅 시간에 보다 길 수도 있는, 그래서 그 퍼포먼스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새 우리가 이제 쓰는 것이 무엇인가요? 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뭐 CPU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있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가장 뭐 부팅 타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SSD로 교체를 하면은 부팅 타임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이 SSD라는 거는 플래시 메모리는 어떤 메모리 중에 하나죠? non-volatile 메모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non-volatile 메모리를 쓴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장점이 뭔가요? 색 타임이 없고요. 밴드위스가 역시나 하이 밴드위스를, 스토리지보다는 하이 밴드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액티브 시스템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액티브 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뭔가 데이터 프로세싱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겁니다. 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그 인텔에서 인텔 SSD의 그 단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SSD를 살펴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자, SSD 프로세서, 보통 우리가 embedded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ARM-based 뭐 real-time 프로세서인 뭐 SSD 프로세서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듀램이 붙어 있습니다. 듀램이 왜 붙어 있지? 물론 이제 프로세서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돌려야 되고 펌웨어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듀램이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SSD에서 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매니지를 하기 위한 어떤 기능들을 돌리기 위해서 듀램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SSD라는 이 플랫폼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SSD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의 라즈베리 파이급의 컴퓨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인베디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요. 듀램이 들어가 있고, 이거 뭐예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스토리지. 그러니까 하나의 컴플리트 컴퓨팅 시스템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액티브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이 SSD의 그런 프로세싱 에빌리티, 캐퍼빌리티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근처에서 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 프로세싱 할 수 있지 않을까? 왜요? 프로세서 있고 메모리 있고 스토리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컴퓨터에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지 자체에서 프로세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 액티브 스토리지의 아이디어입니다. SSD가 되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바이어블한 옵션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연구했던 연구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제 마이크로 학회에 이제 발표된 그 서머라이저 페이퍼인데요. 서머라이저는 어떤 것을 구현했느냐? 다이나믹 뉴럴 데이터 프로세싱 플랫폼, 그 플랫폼을 이제 구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뉴럴 데이터 프로세싱, 그래서 인 스토리지 프로세싱, 혹은 이제 뉴럴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부르는 ISP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의 이제 기본 구조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 스토리지 리얼 데이터 프로세싱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앞에서 말했듯이 스토리지 프로세서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스토리지 프로세서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CPU에서 돌리던 어떤 펑션들,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요 스토리지 프로세서로 옮겨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프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펑션 오프로딩이 필요해요. 펑션을 스토리지 프로세서로 옮겨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낸드 플래시나 이런 스토리지 미디어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스토리지 프로세서에서 처리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은 데이터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사이즈가 작아진 데이터를 그 호스트 컴퓨터, 그러니까는 뭐 CPU랑 DRAM으로 이루어진 호스트 컴퓨터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이 뭔가요? 이게 NDP를 하기 전에는 뭐 이런 여기 말했던 이 시간들이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데이터 컴퓨테이션에 필요한 타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요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옮길 수 있는 타임,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타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거 전체적인 그런 엑스큐션 타임이라고 보면은 NDP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데이터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 미디어,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에서 소모가 되는 그런 타임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의 어떤 일부 펑션들을 스토리지 프로세서에서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호스트에서 이제 동작하는 그런 데이터 컴퓨테이션 타임이 줄어들게 되고요. 뭐 낸드 플레이스에서 읽어오는 타임은 똑같겠죠. 근데 여기 비어있는 타임은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예, 데이터 컴퓨테이션이 스토리지 프로세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인 스토리지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 컴퓨테이션 타임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execution 타임이 without NDP 케이스보다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은 near data processing 혹은 in storage processing은 이게 effective한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단점이 있죠. 우리가 쓰는 그 SSD 프로세서는 뭐 코스트 이슈도 있고요. 또 SSD는 말했듯이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패시브 디바이스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CPU 뭔가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뭐 프로세서를 집어넣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프로세서, 뭐 그냥 쉽게 말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스토리지에서 이제 스토리지 프로세서에 있는 퍼포먼스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프로세서가 이제 들어간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낸드 플래시를 매니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 매니지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garbage collection과 where labeling 이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펑션들은 우리가 이제 다이내믹하게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이런 garbage collection이나 where labeling은 적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내미컬리 프로세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스토리지 프로세서가 뭐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이제 다른 그런 기능들도 이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컴퓨테이션 타임이 인 스토리지에서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NDP,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execution 타임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NDP, Near Data Processing을 적용했는데 요 인 스토리지 컴퓨테이션 타임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그런 execution 타임이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까지 인 스토리지 컴퓨테이션이 잘 적용이 안 된 이유도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뭐냐? 인 스토리지 프로세싱, 뭐 여기서 SSD를 제가 이제 포커싱을 했는데요. 인 SSD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어떤 장벽들 뭐가 있느냐? 인베디드 프로세서가 파워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 스토리지 프로세싱을 돌리기 위한 컴퓨테이션 리소스 또한 계속 변합니다. 변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리소스가 계속 변해요. 왜요? 원래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뭐 가베지 컬렉션도 해야 되고 그다음 웨어 레벨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베일러빌리티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펑션 오프로딩 그냥 스태틱하게 어떤 부분만을 잘라가지고 이건 스토리지에서 해라. 나머지는 내가 호스트에서 할게. 이런 식으로 스태틱하게 데이터를 파티션을 해가지고 돌리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안한 것이 서머라이저라는 Dynamic Near Data Processing
프레임워크입니다.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설명하자면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이제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토리지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보통. 스토리지 프로세싱에 이제 리소스를 계속 이제 서머라이저 펌웨어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인 데이터, 인 스토리지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리소스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을 이네이블 시킵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 데이터가 이제 스토리지 프로세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서 데이터의 사이즈가 이제 작아질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작아진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로 트랜스퍼를 해주면 됩니다. 이 사이즈가 이미 작아졌기 때문에 이 데이터 무브먼트를 위한 그런 타임이 줄어들게 되겠죠. 뭐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스토리지 프로세서가 바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을 적용하는 거는 퍼포먼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럴 경우에는 뭐 심플하게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을 디세이블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전체 데이터는 호스트로 전달을 시켜야 되는 거죠. 뭐 이거는 그냥 베이스라인이기 때문에 뭐 전혀 뭐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라는 이런 부작용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전체의 스토리지 시스템의 아키텍처, 펌웨어 아키텍처랑 그 다음에 이제 서머라이저, 제가 이제 소개한 이 서머라이저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SSD 펌웨어와 서머라이저 부분이 인베디드 프로세서 내부에서 돌아가는 그런 펌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서머라이저 부분들 이렇게 구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머라이저가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서머라이저가 이제 동작을 하려면은 자,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펑션 오프로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호스트 프로세서에서 돌리고 있던 그런 펑션을 어디로? 스토리지 프로세서로 오프로딩, 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필요하고요. 이 스텝을 이제 서머라이저에서는 이니셜리지에이션 스텝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펑션 오프로딩을 위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뭐 기본적으로 뭐 펑션은 뭐 호스트의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죠. 제가 이제 NVMe 커맨드를 새로 이제 디파인을 해가지고 이 펑션을 오프로딩을 위한 이니셜라이즈 펑션을 이제 다시 추가를 했고요. 이 이니셜라이즈 펑션은 이 펑션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가 이 펑션의 스토리지 프로세서에서 이제 돌릴 수 있도록 컴파일된 펑션을 스토리지 프로세서의 메모리, DRAM 부분이죠. DRAM에 이제 오프로딩을 시킵니다. 이 펑션 오프로딩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펑션을 메모리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에 메모리에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펑션에 대한 그런 정보를 유저 펑션 리스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레지스트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션 단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테이션 단계는 실제적으로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이 수행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토리지는 그냥 읽기밖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이나믹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NVMe 커맨드를 새로 이제 디파인을 하였습니다. read and proc이라는 NVMe 커맨드를 이제 디파인을 하였고요. 이 read and proc 커맨드는 뭐 normal read 커맨드랑 비슷하게 LBA 로지컬 블록 어드레스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을 지원하기 위해서 펑션 ID, 아까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텝에서 적용을 한 펑션 ID 부분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NVMe 드라이브를 통해서 호스트 메모리를 통해서 스토리지 프로세서에 있는 NVMe 커맨드 디코더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달이 된 것들은 디코더에서 디코딩이 된 다음에 그 FTL, 우리가 이제 플래시 트랜슬레이션 레이어라고 부르는 FTL로 이제 다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그 호스트에서 이제 리퀘스트를 하는 그 로지컬 블록 어드레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그 리퀘스트 큐로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 페이지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SSD의 DRAM 부분에 이제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리퀘스트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 리스판스 끝났다라는 거를 이제 받아서 리스판스 큐에다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read and proc으로 이제 정의가 된 명령어가 response queue에 저장이 되면은 이 명령어를 서머라이저가 다시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컨트롤러가 읽어와가지고 태스크 queue를 이제 체크를 해요. 태스크 queue가 이제 태스크 queue에다가 이 near data processing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를 우리가 레지스트를 할 수 있으면 태스크 queue가 뭔가 비어있는 슬롯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SSD에 이제 DRAM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포인터랑 그 다음에 펑션 아이디를 요 태스크 큐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요 태스크 큐에서 이제 등록이 된 펑션 아이디와 그 데이터들은 우리가 그 스토리지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뭐 그러면은 이제 호스트는 계속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호스트에다가 이제 스페셜한 컴플리션 코드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LBA에 대해서는 내가 스토리지 내부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자, 만약 태스크 큐가 풀한 상태, 이럴 경우에는 그 스토리지 내부에서 프로세싱 하는 거는 뭐 익스큐션 타임만 길게 만들 뿐 이득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노멀 컴플리션 코드를 호스트 쪽으로 이제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스토리지의 DRAM에 저장되어 있던 페이지 데이터는 뭐 그 호스트의 메모리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호스트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이 이제 적용이 되면은 서머라이저로 인해서 다이내미컬리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이 적용이 되면은 어떤 데이터들은 호스트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어떤 데이터들은 스토리지 프로세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죠. 합치는 스텝이 이제 finalization 스텝입니다. 그리고 그 partial result computed by storage processor는 요 스토리지의 DRAM에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final 그 NVMe 커맨드를 이제 주게 되면은 요 partial result를 SSD DRAM에서 읽어와가지고 호스트로 이제 전달이 되면은 호스트에서 그 SSD에 의해서 컴퓨테이션 된 그런 파트랑 그 다음에 자기가 계산한 파트를 머지를 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서머라이저의 파이널라이제이션 스텝입니다. 그래서 서머라이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니셜리제이션, 컴퓨테이션, 그다음 파이널리제이션 요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뭐 NVMe도 이제 수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NVMe 커맨드를 수정을 하였고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한 API들을 이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는 이런데 우리 검증을 하려면은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되겠죠. 임플리멘테이션은 FPGA를 가지고 있는 SSD 디벨로프먼트 플랫폼으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이제 LS2085라는 이제 플랫폼이고 그리고 이 플랫폼은 델 EMC에서 이제 개발이 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예, 이제 PCI를 통해서 이게 이제 호스트 컴퓨터 보드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쓴 그 SSD 플랫폼인데요. 역시나 이제 DRAM과 ARM 프로세서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스토리지 파트에는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막 바꿀 수 있는 그 스트라틱스 5 FPGA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AND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DIMM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이제 PCIe 포트를 통해서 호스트랑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VMe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하게 됐고, 이 NVMe를 우리가 이제 리눅스 상에서 바꿔서 이 서머라이저를 구현을 한 거고요. 물론 이제 요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 뭐 펌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ARM 프로세서 돌고 있겠죠. 이 펌웨어 부분도 이제 수정을 해서 서머라이저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발루에이션 파트를 이제 좀 살펴봐야겠죠. 네, 뭐 좋으니까는 페이퍼가 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이발루에이션 파트인데요. 뭐 퍼포먼스를 이제 비교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스태틱한 우선은 이쪽 부분은 이제 스태틱한 워크로드 오프로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레이시오는 그 스토리지 쪽으로 이제 오프로딩이 된 그런 프랙션 비율을 요 X축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0라는 거는 이제 CPU only processing이 되겠죠. 스토리지로 아무것도 오프로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베이스라인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1이 되면은 모든 그런 데이터가 스토리지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다이나믹은 뭐죠? 다이나믹은 이제 서머라이저에서 제공하는 다이나믹 듀얼 데이터 프로세싱, 다이나믹 업로딩을 구현을 한 것입니다. 자, SSD 타임과 그리고 호스트 타임을 나눠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SSD 타임은 SSD 프로세싱, 그러니까는 뭐 SSD에서 이제 필요한 뭐 인터널 프로세싱과 그 다음에 뭐 익스터널 데이터 프로세싱, 그 다음에 인 스토리지 프로세싱을 다 합친 겁니다. 트랜스퍼 타임은 뭐죠? 익스터널 데이터 무브먼트 타임이죠. 자, 호스트 타임은 호스트 CPU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execution time인데요. 이 execution time은 그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normalize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이 되면은 베이스라인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머라이저를 적용을 하면은 줄어들어요. execution time이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들게 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자, CPU only 케이스에서는 보면은 이제 SSD 타임이 0.7이고, 그 다음에 호스트 타임이 0.3이에요. 보면 알겠지만은 SSD 자체에서 이제 소비하는 타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머라이저가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SSD 타임도 조금 줄어들고요. 이거는 그 데이터 무브먼트 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스트 타임도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이건 왜죠? 뭐 일부 데이터가 SSD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퍼포먼스가 증가를 하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데이터가 SSD에서 이제 처리한다게 되면은 뭐 당연하게도 퍼포먼스는 나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율을 딱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은 뭐 이 NDP, 스태틱 NDP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율이라는 것이 그냥 상황에 따라 다르고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그때마다 최적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수행을 해서 그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쓰는 데이터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그 데이터 센트릭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머라이저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서머라이저는 어떤 상황에서 좀 더 뭐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느냐?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SSD의 파라미터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higher internal bandwidth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SSD가 가지고 있는 internal bandwidth, 이 internal bandwidth는 NAND 플래시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그런 bandwidth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밴드위스는 뭐 우리가 엑스터널 밴드위스보다 크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어차피 엑스터널 밴드위스 때문에 바틀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커머셜 SSD는 엑스터널 밴드위스가 인터널 밴드위스가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 뭐 어차피 PCI를 사용하기 때문에 엑스터널 밴드위스가 좀 더 크게 이제 설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을 이제 적용해서 데이터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터널 밴드위스를 좀 더 크게, 더 라지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인터널 밴드위스를 늘리게 됐을 때, 역시나 obvious하게 스피드가,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증가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할 때 인터널 밴드위스가 엑스터널 밴드위스가 거의 비슷하게 설계를 했지만은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이 이제 적용이 한다면 그 인터널 밴드위스를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로 SSD 프로세서를 이제 사용했을 때, 이거는 이제 뭐 페이퍼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코스트 이슈 때문에 ARM 프로세서, 그냥 WinP ARM 프로세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SSD 프로세서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더 좋은 프로세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성능은 굉장히 좋아질 거고, 코스트는 그냥 CPU를 더 좋은 걸 쓰는 것보다 코스트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걸 페이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좋은 SSD 프로세서를 좋은 거를 쓰게 되면은 이 퍼포먼스를 제가 이제 점점 증가를 시켰는데요. 그 클락을 바꿔가면서 증가를 시켜 그 스피드업이 역시나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콘클루전을 이제 내보면은, 자, 이제 다이나믹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은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NDP는 페이지 레벨별로 그 워크로드를 이제 다이나믹하게 그 SSD에서 수행할 거냐, CPU에서 할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라이저는 그 SSD 디벨로프먼트 플랫폼에서 이제 검증이 잘 됐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서머라이저 파트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뭐 두 번째 연구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몇 시간 발표 시간이 언제까지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발표 시간을 어느 정도 해주세요라고 들은 게 없어서 뭐 많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벌써 1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뭐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픽이, 그러니까 인스토리지 프로세싱을 쓰는 다른 토픽을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스토리지 인덱싱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보통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거는 SQL이라고 하지만 보통 발음은 SQL이죠. SQL 방식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유명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뭐 그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우리가 이제 키가 있다고 하면은 그 키에 대한 밸류, 그런 아이템들을 이렇게 표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정형적인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데이터 쿼리 프로세싱을 위한 그 아이템 스캐닝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 DBMS에서 사용하는 그런 테크닉이 이제 인덱싱이라는 그런 테크닉이죠. 인덱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인버스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각각의 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버스 테이블은 각각 키가 이제 그 키를 가지고서 여기 보면 이그젬플에서는 스테이트라는 키를 가지고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인덱스, 그러니까는 뭐 로우 넘버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가장 쉽게는 그런 아이디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인버스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인덱스 스트럭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인덱스 스트럭처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스캐닝을 하면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인덱스 스트럭처를 가지고서 필요한 데이터만 쿼리에 맞게 읽어서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테크닉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인덱스 스트럭처 자체가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또 관리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점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는 이제 플릭서라는 플래시 베이스드 인덱스 스트럭처를 이제 제안을 하였고요. 플릭서는 그 SSD에 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FTL 테이블은 로지컬 블록 어드레스를 플래시 메모리에 이제 페이지 어드레스로 이제 바꿔주는,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그런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 그 인덱싱을 위한 메타데이터 필드를 추가를 해가지고, 인덱싱을 그 스토리지 내부에서, SSD 내부에서 efficient하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 우선, 여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ID1에서 4가 LBA 0에 저장이 되고, ID5에서 8이 LBA1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제 assume 해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저장을 할 때, 스토리지 프로세서의 그 컴퓨테이션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인덱스를 그 FTL 테이블 옆에 페이지 베이스로 만드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LBA 0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만들 때 age의 range라든지 6살부터 56세 혹은 스테이트 어떻게 되는 건지, 스테이트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식의 인덱스를 이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LBA1 같은 경우도 age의 range와 스테이트를 우리가 인덱스의 형태로 그 스토리지의 FTL 테이블 옆에 저장을 시켜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덱스는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느냐?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TPC의 Query 6의 example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그 키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읽어라는 그런 스캔 앤 필터링 파트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where clause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요 컨디션을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추려내게 되는데, 요 컨디션을 이제 추려낼 때, 그 인덱스가 이제 없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읽어 스캔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인덱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릭서는 그거를 이제 플래시 레벨에서 이제 구현을 하겠다라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자, 이제 쿼리가 들어왔어요. 쿼리는 뭐라고, 여기서 이제 example에서는, 자, 나는 캘리포니아에 이제 살고 있는 커스터머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싶다. 라는 쿼리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쿼리를, 어쨌든 MDME 명령어로 이제 스토리지에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읽어오라고 이제 명령어가 스토리지 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리퀘스트가 가게 되겠죠. 역시나 MVME 명령어를 또 수정을 해서 여기 이제 인덱스와 같이 이 퀘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 키에 대해서는 인덱싱이 이미 그 SSD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고려를 해서 읽어라는 read index라는 그런 NVMe 커맨드를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LBA1에서 대해서 이제 읽어라고 이제 명령이 들어온 거고요. 그럼 이제 LBA1을 FTL 테이블에서 이제 룩업을 하게 되고요.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PPA를 FTL 테이블에서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PPA1을 이제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여기 보면은 어떤 조건들이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per page 인덱스 테이블에. 그래서 이 인덱스를 또 컴페어를 해봅니다. 만약 퀘리에서 이제 요청하는 데이터가 이
컷페이지 인덱스에 이제 들어있다 하게 되면은 요 해당되는 뭐 피지컬 페이지는 그 지금 퀘리에서 요청하는 데이터를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경우에는 이제 뭐 노멀하게 그 페이지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뭐 두 번째 뭐 이그젬플은 이제 LBA2 역시나 이제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다음 인덱스 컴패리즌은 역시나 이제 스토리지에서 SSD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이 캘리포니아라는 인덱스가 키가 없죠. 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스페셜 코드를 리턴을 해줍니다.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스트에다가 이제 페이지 데이터를 넘겨주는 대신 여기는 어차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지 않고 여기는 데이터가 없다라고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덱스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떤 사람이 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로 아까 그 이동을 한 거예요. 그 인덱스, 그러니까는 커스터머 넘버 5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뭐 이사를 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LBA1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LBA1에 대해서 이제 write 페이지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로지컬 블럭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그 OS, 그 호스트에서. 이때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어떤 성질 때문에 인플레이스 라이트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피지컬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라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독특한 이제 특징 때문인데요. 이제 allocate new PPA를 이제 해주게 되고요. PPA2에 이제 저장을 하면서 인덱스 자체도 또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 write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라이트는 또 속도가 엄청 느려요. 역시나 이제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 때문인데 어차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플래시 라이트를 수행을 하는 동안 인덱스를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per 페이지 인덱스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인 프로세싱도 역시나 이런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조인은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읽어서 두 테이블의 인터 테이블 릴레이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쿼리 프로세싱을 하는 경우가 이제 조인 프로세싱이 되는 것이죠. 이 조인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인덱스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두 개의 테이블을 다 액세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I/O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조인 프로세싱은 우리가 그 플릭서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플릭서는 per table index라는 또 어떤 인스토리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example에서는 LBA0랑 LBA1은 테이블 A에 속해 있고 LBA2랑 LBA3는 테이블 B에 속해 있다라고 이제 assume을 해보죠. 자, 쿼리가 이제 들어옵니다. 쿼리는 AG20에서 30에 대한 해당하는 테이블 A 그 밸류들을 테이블 A에서 이제 읽어와라 라고 이제 하고 쿼리가 이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B에서는 테이블 A의 그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스테이트를 내가 읽어오겠다라고 이제 하고 리퀘스트가 이제 온 겁니다. 그 경우에 이제 리드 역시나 조인을 위한 리드 인덱스 명령어가 또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읽어오게 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스테이트를 다 퍼프 테이블 인덱스로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SSD 자체가 그러면 이제 컨디션을 또 새로 만든 다음에 리드 인덱스 join2라는 또 명령어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요 per table 인덱스에 정의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서 조건을 만들어서 다시 플래시 메모리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BA2 같은 경우에는 뭐 C랑 FL이라는 게 플로리다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읽질 않고요. 그 다음 LBA3만 호스트에 제공을 시켜주는 거죠.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자, 요 플렉서는 오픈 SSD라는 그 플랫폼에 또 임플레멘테이션 했습니다. 오픈 SSD는
이제 자일랭스 징크 7000 FPGA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요 자일랭스 징크 7000는 ARM 프로세서를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FTL하고 이제 플릭스 펌웨어가 이제 돌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SSD는 NVMe 프로토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NVMe 프로토콜을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명령어들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제 플릭서의 이제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은, 호스트 사이드 인덱스를 쓸 때보다는 좀 더 성능이 좋아지게 되겠고요. 역시나 인덱스가 없을 때보다는 인덱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스트 사이드의 B 플러스 트리 형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토이 DBMS에 비교했을 때는 21.7%의 퍼포먼스가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인덱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바꿔가면서 또 퍼포먼스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IO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나 이득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플릭서는 우리가 인 스토리지 프로세싱을 했을 때 그 인덱싱을 그 스토리지의 이제 컴퓨테이션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스토리지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는 것을 이제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효과적으로 좀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결론을 내자면은 뭐 저는 이제 여기 이번 시간에 이번 세미나에서 인 스토리지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 스토리지 컴퓨테이션은 SSD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팅 리소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이 데이터의 무브먼트가 전체적인 퍼포먼스 바틀넥이 되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 바틀넥을 우리가 줄여주기 위해서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의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SSD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프로세서가 이미 존재를 하고 인베디드 프로세서가 우리가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 아이디어를 손쉽게 손쉽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그런 SSD 디벨로프먼트 환경에서 우리가 그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면 알겠지만은 어쨌든 데이터 무브먼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 인텐시브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니어 인 스토리지 컴퓨팅도 데이터 인텐시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 새로운 형태의 넘버로드 메모리가 개발이 되면서 하이 밴드위스나 하이 덴시티를 제공을 하게 되는 넘버로드 메모리가 이제 점점 개발이 되면서 요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 혹은 인 스토리지 프로세싱도 좀 더 아까 말했듯이 전망이 발달하고 이제 저는 포텐셜이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챌린지도 있어요. 챌린지가 있다라는 것은 뭐죠? 연구할 게 많다라는 거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컴퓨팅 리소스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 혹은 여러 가지 그 문제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PM 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PM이 언제 나올 것이냐, 열심히 이제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래밍 모델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성을 얼마나 우리가 낮출 수 있느냐, 라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역시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PM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SSD 자체가 SSD 프로세스는 그 낸드 플래시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어차피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네이티브한 펑션과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 다음에 그 컴퓨팅 유닛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데이터 코헤런스 문제죠. 데이터 코헤런스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챌린지, 연구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마지막 사진을, 요 그림을 마지막으로 이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토리 컴퓨팅은 사실은 지금 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삼성하고 주알링스가 이제 개발을 한 스마트 SSD의 이제 사진입니다. 별거 있는 게 아니라 주알링스 FPGA가 중간에 퍽 들어가 있죠. 자,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인스토리 컴퓨팅은 지금 우리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 무브먼트 코스트가 크리티컬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노멀 유저 빼고는 서버든 아니면 그런 지금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굉장히 큰 회사들이라든지 인텔도 프로세서를 제작하고 있는 인텔이나 AMD라든지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무브먼트 코스트는 지금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트래디셔널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기에는 또 한계가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인스토리지 컴퓨팅 혹은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은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전망도 밝은 그런 주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 혹은 인스토리지 프로세싱은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미 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미나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제가 링크를 제공하면은 열심히 들으실 것이라고 이제 믿고 또 이제 들으시면은 예, 그렇게 이제 믿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코멘트 혹은 좋은 연구 주제, 거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또 이제 좋게 해필리 우리가 이제 디스커션 하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온라인이라서 질문은 못 받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화되고 끝나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작소고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